2024년 7월 22일입니다. 좀 전에 천둥 쳤어요. 비가 계속 오고 있고, 오늘은 계속 올 것 같은데, 개미인가요?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피해 없게 조심하시고,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 꿰뚫는 한국사 M장기획에서 냈던 책 공동 저자로 인쇄가 조금 들어왔는데 하긴 그건 인쇄 바라고 쓴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적은 돈이나마 고생했던 보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 좋은 책을 만들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이제 부지런히 책 지금 쓰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너무 말만 앞세우고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해서 아무 얘기 없이 빨리빨리 약속했던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측이 빗나간 건가요? 아니면 봉화 농약 상해 사건, 봉화경찰서 애들이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건지 사실 좀 갑갑하죠. 저는 사실 금방 범인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헤매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5분의 할머니 중에 3명의 상태가 호전돼 갔고 이것저것 이제 좀 있으면은 대화도 가능할 텐데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 즉 말하자면은 다른 형태의 수사가 얼마나 진행된 건지 실제로는 딱히 다른 형태의 수사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했을 텐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제가 예측한 대로 됐는지 어떤지. 자, 제가 이제 시청 급발진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당시에 현장에서 시신이 2시간 넘게 방치되고 있었다. 결국 시신 6구는 민간 구급차에 의해서 시신이 운반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청구서가 80만 원 정도가 유족들한테 청구된 그런 걸 말씀드렸고 그걸 이제 제가 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내부쇼에서도 제가 좀 약간 격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일종의 경찰과 소방의 업무 매뉴얼 구분이 안 돼 있다.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도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10년 전에 겪고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도 그리고 오창의 지하도 그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런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도 이들 사이의 공동의 매뉴얼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만들지 않았어요. 설레발만 떨다가 그냥 유야무야. 재난안전망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재난통신망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매부쇼에서 이게 분명히 심각한 문제다.
고배드림에 이게 민간 구급차가 시신을 운반해가 그 돈을 유가족한테 받는 게 문제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시체 공시도가 없는 게 문제고 증거보관법이 없는 게 문제고, 즉 오히려 지난번에 제 며칠 전에 했던 것처럼 대법원에서 흔히 말하는 감정관리센터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아무런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변사 현장서 구급대원 안전 경찰 보존 우선 공동 매뉴얼 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과학수사학회지의 논문, 이원화된 처치로 현장 훼손 가능성. 이게 이제 경북대 의대 수사과학대학원 소속 박주영 소방이, 이런 소방관들이 과학수사학회지에 실린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아니, 수사과학대학원에 왜 박주영 소방이가 거기에서 이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은 수사과학대학원에 이제 방화라든가 화재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건 뭐 사실은 본인의 그 뭐 선택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이 박주영 소방이도 과학수사 학회지의 변사사건 현장에서 구급대원과 경찰관의 현장 보존에 관한 20도 차이라고 하는, 그래서 경북도의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구급대원이랑 경찰관 7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야, 구급대원 너희들은 가장 먼저 뭘 하니? 이랬더니 현장 안전 확인을 한대요. 그 다음에 관계기관 연락. 경찰은 뭘 하겠습니까? 현장 보조 54.9. 그 다음에 현장 안전 확인도 21.1. 그러니까 소방관과 경찰의 가장 최우선의 우선도가 다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며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 박주영 소방위는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공동 매뉴얼과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사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동의 대응 매뉴얼과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것의 핵심은 매뉴얼이나 행동 지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체 공시소법이라든가 증거보관법이, 즉 법의 차원에서, 즉 말하자면 이게 이제 감정관리처럼 증거를 어떻게 보관하고 취득하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모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지금 경찰관들이 하는 저 행위, 현장에 촬영을 하고 뭐 이런 현장 훼손을 방지하기, 이런 것들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적으로 이 경찰장의 훈련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들의 이것도 역시 그 정도 수준? 재난안전법 같은 수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즉 수사과학대학원의 소속의, 거기에 이제 공부하는 박주영 소방이, 당연히 이 사람은 뭐 경상북도 소속의 소방관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 정도밖에 인식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의 과학수사 차원에서,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전혀 시스테믹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은 세월호 참사 때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 때도 실제로 이 소방과 경찰이 서로 다른 운전 시스템, 각기 따로 놀고 따로따로 놀아갖고 구급차는 저기 와 있는데 이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은 아예 미국처럼 911이라는 걸 먼저 상위에 두고 업무 배분을 하든,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시체공시소법이나 증거보관법을 통해서 통합된 법을 통해서 그 법상에서 그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지휘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들어쳐먹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들어쳐먹지 않는 것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현장 인원들은 소방관들이라든 경찰들은 이걸 바꿀 뭐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 지랄을 해야 되느냐. 변사 현장에서 이태원 아니 그 시청 참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박지영 소방이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이제 이 논문이 뭐 사실 시청 사건 그 이전에 쓰여졌겠지만은 이 논문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령 기자, 이 연합뉴스 이미령 기자가 이 기사를 쓰게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시청 사건에서 왜 시신이 2시간 동안 거기 방치돼 있었고 그것이 왜 민간 구급대에 의해서 수습되고 엉뚱한 영등포 장례식장에 갖다 놨다가 거기서 돈을 달래고 하는 이런 건 설명이 안 된다. 그걸 설명을 해줬어야죠.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찰의 수뇌부 놈들도 그렇고 소방 쪽의 수뇌부 놈들도 그렇고 소위 행안부에 있는 장관이라는 놈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시체가 나뒹굴고 있어도 그냥 뭐 민간에서 수습해갖고 돈 달래고 뭐 그게 아니 뭐 돈은 뭐 지급할 수도 있지 어차피 보험금 나오면은 다시 주면 되니까 이런 정도밖에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에 법적인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즉 원사사건 현장에서의 공동 매뉴얼조차도 없는 거예요. 진짜 따로 노는 거예요. 소방관들 따로, 경찰들 따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게 참 이걸 진짜 어디 가서 소리라도 치고 싶죠. 매블쇼에서 한번 떠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매블쇼에서 떠든 것도 실제로 대본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최욱이 놀랬죠. 근데 작가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작가가 그걸 반영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막에 어차피 들어진 거 쫙 떠들어댔죠. 언제까지 재난 현장에서 경찰 따로, 소방관 따로, 시신은 아무도 돌보질 않아. 그래서 민간이 어디 엉뚱한 데 갔다가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 갖다 놔버려. 그 중요한 증거라든가 시신에 대한 존엄 같은 것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너무 씁쓸하고 안타까워서 경찰 관련된 얘기에서 경찰 노조 얘기를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요번 이제 노컷뉴스에 나온 거는 경감이 승진을 하면요 5년 근무에 타관서로 전출을 해버려요. 의무적으로. 그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사실 경감은 일정 기간 근무하면은 승진을 못하면은 실제로는 딴 데로 이동시키고 왜 그러냐면 예전 같은 경우 경감이라고 하면요 무궁화 2개 팀장급이에요. 실제로 예전에는 경감 달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자동방으로 경감이 다 되니까 3만 명이 넘어요. 경감이. 우리나라 15만 중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어디 그럼 생각해보면 뭐예요? 경감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냥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3만은 안 됩니다. 2만 7천 명입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더 늘렸습니다. 정확한 말씀은요. 2만 7천 명으로 우리 경찰의 13만 3천 명 중에 2만 7천 명입니다. 그 얼마죠? 20%예요. 황당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하면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5분의 1. 5명 중에 1명이 경감이라는 거예요. 전체 경.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순경이나 경장이나 지금 들어간 순경 애들이나 경장, 경사 이런 애들은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적고 경감이 이렇게 이거 말하자면 일종의 항아리 같은 조직이죠. 항아리도 무슨 항아리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얘들이 예전에는 팀장이었고 일종의 어떤 팀의 리더였었는데 지금은 얘들이 나이는 들었지 저랑 비슷한 나이보다 조금 낮은 나이는 들었지 계급은 경감인데 보직이 없어. 다 그냥 일반 순찰 대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같이 저기 순찰차 운전하고 도보 순찰해서 하고 뛰어다니고 그래야 돼요. 옛날의 경감은 일종의 팀장급이었고 부서를 이렇게 관할에 돼 있으니까 이게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한다는 거예요. 돈 받아먹고. 옛날에는 뭐 파출소들 경사 경위 이런 애들이 뭐 동네 뭐 그 좀 있는 애들도 저기 돈도 받아먹고 흔했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경감 정도는 당연히 의무로 5년 이상은 근무하면 안 돼. 근데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나 캐캐묵은 아주 캐캐묵은 그 규정을 아직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이 법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하자면은 일종의 경찰서 훈련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경감이라면 지금 저 나이 또래 한 52, 셋 정도? 조금 어린 애들이고, 아니, 조금 많으면 저 나이에서는 조금 많은 경감은. 퇴직 한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갈참이라고 하죠, 저희들은. 가는데, 이런 애들은 어디 몸도 들여, 사실 다른 사람과에게 뭐 어디 사귀기도 힘들어, 이제 퇴직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인데, 애들을 수련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순환도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일부 경찰청에서는 퇴직 2년밖에 안 나온 사람들은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주거지 경찰 근처로 또 이 정도면 생각해 보시면 어디 다른데 경기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기 양주 쪽에 아니 저기 수원 어디 쪽에 있다가 저 여주로 갔거나 아니면 저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좀 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모두 다 좋은 도시나 이런 데로 배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우리나라의 그 경찰의 인력 구조 자체가 틀려 쳐먹었다. 근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계급제가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근속 승진이 증가하면서 경감 인원이 크게 늘어났고, 근데 계급제를 유지하니까 이들을 순환 배치해야 되는 건 맞고, 근데 현실은 경감이라는 애들이 사실은 보직자, 뭐 팀장이 아니라 그냥 실무자예요. 일하는 애예요. 이게 참 대한민국 경찰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 현실도 못 따라가고 규정도 바꾸지도 못해. 이도 저도 못해. 그냥 얘들 생각은 자연스럽게 요 소위 베이비붐 세대 50대 경감 애들이 자연스럽게 퇴직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경찰이라는 조직이 너무 올드하고 캐캐먹고 신내가 푹푹 나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제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팀원, 팀장, 부서장, 관서장 이렇게 4개 정도밖에 도둑 충분하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승진이나 이런 것들은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뭐 그냥 이제 개판이죠 지금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마음이 짠합니다. 서초동에 요번에 서초경찰서에서 위기협상 요원이 어린 청소년 A를 자살하려고 하는 걸 끌어내린 거.
여러분 TV에서도 보셨죠? 음, 사실 리스크요, 위기협상 요원들이 흔히 말하는 이 범인들 설득하는 이런 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게 있는데 잘 안 쓰나 봐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경찰서 하나마다 이 위기협상 요원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안 하나 보죠? 저도 참 좀 이상해요. 전문적으로 이런 위기협상 전문 요원들을 이렇게 배출을 안 하나 보죠? 하여튼 저도 이번에 잘못 알은 거죠. 당연하게도 예전처럼 위기협상 요원들이 경찰서마다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두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뭐 그 지구대나 아니면은 형사팀에 위기협상 교육을 받은 애들을 갖다 그냥 쓰나 봐요. 근데 그게 되나? 이게 이놈의 경찰놈들이 웃긴 게 이게 실제로는 뭔가 전문화된 보직을 줘갖고 이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경찰 중에 하나를 너 교육 잠깐 받고 네가 이거 해. 사실은 얘는 교육만 잠깐 받았지 몰라. 근데 뭐가 터지면 얘가 가서 하지만 잘 못해. 이렇게 해서 경찰 전문화. 생각해보면 경찰 애들은 이런 전문화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글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남아공에 아마 세계 최대의 이 최대라고 해야 되나? 그 이 마약 필로폰 공장을 무려 1,500억. 1,500억이 뭐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없네. 워낙 근데 남아공이 치안이 불안해 갖고 여기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뭐 자본을 투자해 갖고 베트남 남아공의 농장에 이런 걸 만들어냈나 봐요. 이런데도 사실은 의미가 있죠. 근데 한국같이 기술이 좋은 애들과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동남아, 뭐 태국이나 아니면 필리핀 같은 데 공장을 만들어 갖고 이런 게 사실은 더 위험한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경찰의 서울 경찰의 평균 출동 시간이 4분 42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신고가 들어오면 3분 43초가 제일 빠른데 도보원 경찰서가 그렇고 수서 경찰서가 제일 느린데 걔네들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워낙 관할 구역이 있어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좀 시간을 좀 단축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 추적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놈이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신고하면 위치가 추적돼.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걸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또 뭐냐 허위 신고도 걸러내야 되고 오인 신고도 걸러내야 되고 전문적으로 숙련된 전문가들이 콜을 받아야 되고 그 콜을 소위 말하는 AI라든가 이런 통계 프로그램을 이라든가 이런 걸 도움을 받아서 최소한 오류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는 좀 광역 그럼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경찰서마다 경찰 차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 관할만 움직이니까 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권역으로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광역 거점으로. 어쨌든 그 현장에 맞게, 지역에 맞게끔 이런 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거기 때문에 아, 조금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글쎄요, 얼마나 숙달이 될까요?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 극성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카드가, 말씀드렸죠. 카드가 발급됐다. 너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 그리고 막 욕을 했습니다. 야, 이 새끼가 나한테 막, 내가 누군지 알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속으로, 그거 어떻게 하면 떠보려고 막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당황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빠갖고 내가 이제 끊었거든, 다른 일 때문에. 근데 여기서 걸리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카드 왔습니다. 카드요? 저 시킨 적 없는데요? 응? 그래? 혹시 명의 도용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카드 발행사 그거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로 전화번호 걸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걸리는 겁니다. 왜냐? 걔가 이제 요즘 택배원들도 다 개인 010 휴대폰을 쓰잖아요. 근데 그 걔가 택배원이라고 하는 걸 확인을 못 하죠. 어쨌든 택배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이제 그 문자가 뭐죠? 피싱 문자죠. 그거 누르면 여러분의 핸드폰에 뭐가 깔리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을 피싱범이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누구한테 야, 여기 선생님 여기 카드 발급됐습니다. 저 아닌데요? 그래요? 그럼 명의도용 당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문자 보내는데 거기로 전화 걸어보세요. 라고 하고 받고 누르면 피싱 걸리는 거죠. 또 하나, 어떤 뭐 수사관이를 뭐지 요즘 그러지 않은데 오고 당신 명의로 잘못됐다. 그래서 그 그가 보낸 어떤 거를 찍으면 또 큰다. 또 하나 뭐냐면 예약 확인 문자. 그러니까 휴가철에는 무슨 펜션. 그럼 그거 누르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피싱 그 악성 코드.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별 회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기관사 칭형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빙자형부터 시작해갖고 무작위 미끼 문자 이런 것도 내는. 그런데 이거를 분명히 차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런 대규모의 문자를 보내는 번호를 바로바로 차단하면 되거든.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야. 특히 카드, 뭐 예약 문자, 그리고 뭐 출입국 과정에 문제 있다는 거, 뭐가 모르는 거에 오는 문자 이거 다 저겁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를 이용해서 목소리 흉내.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하죠.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럼 여러분이 여보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놈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서 여러분의 그 샘플 목소리가 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이걸로 여러분의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사람한테 협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뭐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도 해요. 가족끼리만 한 암고를 만든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가족끼리 뭐가 좀 이상하다. 목소리는 같은데 이상한, 만약에 뭐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암호 이렇게